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현대 증시는 다음 주로 다가온 FOMC 및 이제 G20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 및 경계 심리를 보이면서 약보를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2100선이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으나 코스닥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 위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운수 창구 업종이 마이너스 2.29% 하락하였으며 운수 장비 업종이 플러스 0.57%로 강보합하였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최근 홍콩에서 불거진 중국과의 이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로 인한 좀 우려로 인하여 상해 및 홍콩 증시는 좀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산업 생산 및 설비 가동률 데이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우려가 둔화되었고 이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지수는 향후 이제 홍콩 시위 등에 이제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넷마블이 있었습니다. 금일 넷마블은 이제 플러스 4.12% 상승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달 초에 한국과 일본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 7개의 대죄가 한국과 일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7개의 대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방탄소년단 관련 게임인 BTS 월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증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입니다. 5월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는 전월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부진할 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지만 최근 파월 의장이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될 시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이제 변동성 장세로 보고 방망이를 짧게 잡는 트레이딩 위주의 대응 그리고 낙폭 과대주 또는 배당주 위주의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또다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석 달 연속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줄어든 게 결정적입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번 달에도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기획재정부는 경제 진단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진이라는 단어를 석 달 연속 사용한 겁니다. 정부가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는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갈수록 확전 양상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제 하강 추세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기재부는 경기 상황에 대해 예단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런 기조 속에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집계했는데 498조 원에 달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내수와 수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활력 등을 위해서 돈을 적극적으로 푼다는 방침입니다.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에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기금 총 지출 규모는 49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예산보다 6.2% 늘어난 수준인데 7년 만에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0.6%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 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액은 올해 예산 대비 7.3% 늘어 500조 원이 넘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연구개발, 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으나 사회 간접자본, 농림, 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는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처의 예산 요구액은 5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이 이미 504조 원을 웃도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5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자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삼성 측에서 나온 첫 공식 사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입장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쯤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우선 증거인멸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경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의 자료관리를 포함한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기자, 그간 검찰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의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 등에 숨긴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같은 증거인멸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직입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사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고 그저께인 12일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올 1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호무역 장벽의 돌파구로 국내 대신 해외에 공장을 짓는 전략을 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준공식을 연 미국 루이지애나의 롯데케미칼 공장.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 시설에 롯데는 국내 단일 기업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1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올 1분기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14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가량 늘었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M&A로 제조업자를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들어가 있던 공장 기업을 이제 증설을 한다든지. 특히 CJ제일제당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액이 36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며 미국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목적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올 1분기 국내 설비 투자 지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7.4% 하락하며 4분기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서 해외로 돌파구적 진출이 많아진다면 고용 환경과 투자 환경 등이 열악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의 악화를 가는 방향으로. 한편 올 1분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도착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줄어든 2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반년 만에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은 작년 11월 2일에 0.03% 상승 이후 30주, 즉 반년 만의 일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19%의 큰 오름폭을 보이면서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반면 일반 아파트는 0.02% 하락하면서 28주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의 상승폭이 0.14%로 가장 컸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뛰고 있는 건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감정원도 강남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밝혔죠? 네, 감정원도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강남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입니다. 송파구 아파트값도 보합으로 돌아서는 등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에 걸쳐 매매가 하락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안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올랐고 대출 제한 등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긴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폭염에 에어컨 틀고 폭탄 요금 걱정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번 달 우리 집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수지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모바일을 통해서 예상 전기 요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집 전기요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가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과 인터넷 한전 사이버 지점에 접속하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해 월 예상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 켤 때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름철 에어컨을 켤 때 이번 달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지 잘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전기요금과 사용량을 청구서로 타후 확인해왔기 때문이죠. 이번 전기요금 미리 보기 서비스는 아파트 개별 세대 등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네, 서 기자, 이렇게 폭탄 요금 방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전력 사용량 조절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알려주고 사용량 추이와 과거 비교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계량기 위치가 달라서 계량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곳도 있는데요.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이용자들이 계량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나란히 2%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103.16으로 한 달 전보다 2.6% 올랐고 수입 물가 지수는 113.66으로 2.2% 상승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5개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진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비공개 조찬 회동에서 최근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 자동차, 조선 협력업체, 서민 자영업자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T가 스웨덴의 에릭슨과 공동으로 5G 기지국 장비 하나에 송수신 모듈 4개를 넣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5G 네트워크 구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KT는 핀란드 노키아와 5G 상용화 장비를 개발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실사, 또 무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 실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기한 내 실사는 물 건너갔는데요. 앞으로 인수 일정에 차질은 없을지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오늘이 실사 마감 기한이었는데 실사단이 아직 한 번도 옥포 조선소에 들어가지 못했죠? 맞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회계법인 등 20여 명으로 실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실사단은 지난 3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현장 실사를 시도했습니다. 조선해양특수선 현장 등을 직접 보고 유형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이틀 모두 대우조선해양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노조는 기밀 유출 우려를 반대 명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현장을 방문한 실사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축소 실사를 하겠다, 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부분까지 하겠다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거절을 당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이 실사단 마지막 날인데 실사단이 아직 거제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 내 실사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 기자, 이렇게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하면 인수합병 절차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현장 실사가 인수자로서의 권리이자 또 혹시나 예상치 못한 변수 파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2일 옥포조선소를 찾았던 실사단의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 역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이 종결될 때까지 반드시 실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사단은 현장 실사에 앞서서 8주 동안 문서 실사와 또 온라인 데이터 열람 등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실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측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한다면 실사 일정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산업은행과 논의를 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아직 방식이나 기간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 기자, 이 대우조선 노조 측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렇게 실사단이 이번에는 물러갔지만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실사를 강행하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하는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노조 역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오늘 7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또 회사 정문부터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의 거리 행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노조 간부와 또 전문위원들이 2시간 파업 집회를 진행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 회사 분할 주총 무효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노조의 반발보다 더 큰 문제가 국내외의 이 독과점 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이나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르면 이달 중에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유럽연합과 중국, 또 일본 등 최소 10개국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1위 조선사가 2위 조선사를 인수해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만큼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경쟁국들, 특히 일본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우리 조선사들이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G 100만 명 돌파. 서비스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통사들 간에는 5G 속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더니 고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5G 속도 논란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LG U+입니다. LG U+는 지난달 20일 한 조사 업체의 공개 측정 결과를 밝혔는데요. LG V50 신Q 스마트폰으로 종로와 마곡 등 서울 지역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 1.1GBps 이상의 속도 구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당시 고객들이 확인했던 기존 속도보다 약 37.5% 향상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도 속도를 앞세운 마케팅이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마련된 스타필드 하남점 5G 체험존에는 비교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펼쳤는데 LG U+ 측에 따르면 다른 두 곳의 경쟁사보다도 LG U+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LG U+와 2, 3위를 다투게 된 KT는 공정위에 고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와 SK 등 경쟁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5G 속도를 측정한 조사가 아니다. 결과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감정 대결이 아니라 송사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할인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속도 경쟁. 이런 대결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초기 5G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상 가입자의 약정 기간이 2,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5G 점유율이 2, 3년간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G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점유율은 대략 SK텔레콤이 45%, KT가 30%, LG U+가 25% 등입니다. 기존 시장은 통상 SK텔레콤이 5, KT가 3, LG U+2로 시장을 분할해 왔었는데 5G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LG U+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LG U+ 입장에서는 시장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네, 그래서 LG U+가 어떻게 보면 과감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LG U+가 노이즈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 U+는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속도 측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속도와 네트워크 품질 우수성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계속 알리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려는 활동들을 노이즈로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싸움이 아니라 통신 품질 서비스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5G는 LTE보다 20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졌는데요. 아직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기지국이 열쇠입니다. 이 통사들이 연말까지 85개 시의 동단위 주요 지역에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전 인구 대비 93%의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가 있는 셈인데 결국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경제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앤후 시간입니다. 정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고 조양호 회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얘기부터 해보고 싶은데 물컵 갑질 사건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었는데 14개월 만에 다시 경영에 복귀했어요. 네, 최근 조 전무는 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와 정석기업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조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는데요. 이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 조현민 전무 복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진에어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조 전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는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조 전무의 재선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등을 묻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진 측은 이 조 전무가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조현민 전무에 이어서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를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죠. 네, 어제 조 전 부사장이 명품 밀수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면서 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과 동생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조현민 전무가 복귀한 것을 보면 이 세 남매가 함께 경영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 KCGI는 한진칼 지분을 늘리면서 오너가를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남매 중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복귀하면 호텔 사업과 다른 계열사의 직책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겸직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 상속세 재원 마련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그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나그룹이 미국 항공엔진 부품 기업 인수에 나섰는데 이 M&A 승부사로 불리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항공엔진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전문 기업인 이닥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3,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항공엔진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가 절박함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도 그런 배경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겪어온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는 글로벌 경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일각에선 하나의 인수합병에 본격 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시아나항공의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측은 인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한편 파업을 지속했던 르노삼성 노조는 결국 백기투항을 했는데 그간 노조의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노조가 처음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사측과 임단협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60여 차례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직장 폐쇄와 노조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이라는 카드를 내밀자 결국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겁니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떨어지면서 동력도 약화됐습니다. 파업 철회에 이어 노사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 최종 타결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최근 전반적인 집값 하락폭 둔화, 여기에 강남권 집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타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개발 호재 등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여러 이슈가 있는데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 싶은데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최근 가격 하락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재건축 현장들이 조금 상승 기조로 좀 변화했습니다. 네. 변화해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제 전체 25개구 중에 그 강남 송파하고 뭐 사고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용산 정도가 이제 좀 또 강북구 쪽 이런 데가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평균의 어떤 하락폭의 둔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주째 지금 재건축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하락폭이 0.01%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 하락폭이 둔화된 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한 10년 동안 2009년부터 10년 동안의 어떤 평균 거래량이 평년 1월에서 5월까지의 거래량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보통 한 뭐 2천에서 뭐 한 4개 강남 4구를 합치면 한 6,000호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00개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서울만 5천 세대고 경기 수도권에 한 2만 7천 세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하방 압력 요인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과연 둔화폭이 상승세로 추세 전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추가로 짧게 또 여쭤볼게요. 이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희소성이죠. 우리가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지휘, 조합원 지휘 양도가 금지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이 많이 나오질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희소성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지 않나 좀 그렇게 보십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뭐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술적 반등의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샤프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 토론에 곧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양호 교수와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또 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근데 경기, 물가, 투자, 소비, 고용, 뭐 수출까지 다 지금 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있죠. 금리 인하는 뭐 어떻지 부동산이 기업 리스크보다는 이제 부동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봐지고요. 강남에 살아서 아는데요. 금리 인하하고 강남 집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박스권에서 위에 지금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하고 집값은 항상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는데 집값이 좀 오는 부분들이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하락은 없다. 그러한 지지 기반이 확립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뭐 정확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9.13 대책 약발이 끝났다. 약발이 끝났다. 그게 종합 선물 세트였거든요.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벌써 9월 달에서 벌써 이제 8개월째 돼 가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9월 13일 날 0.5% 정도의 주택 상승률을 갖고 있던 것이 쭉 빠지기 시작해서 올해 1월 7일 날 뭐 바닥을 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0.2까지 마이너스 0.2까지 갔다가 그게 지금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한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라요. 재건축은 0.11% 오르고 일반 주택은 또 마이너스예요. 그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확산되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상승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원인은 깊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언이라보다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강남이 이렇게 좀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지개를 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를 하고 12월에 착공한다고 기사가 뜨면 거의 뭐 폭등하고 난리가 나야 돼요, 시장이. 근데 지금 단순히 0.1%, 이 두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 주신 경제의 어떤 글로벌 상황도 그렇게 호전적인 좋은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온 부동산의 호재, 대형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둔화 수준이라 그친다는 거예요. 거기다 거래량도 수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게 원인의 팩트를 정확히 뭘까? 큰 거죠.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자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차단시켜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에서 머무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지금 전매금지라든지 조합원 진입 양도가 다 풀려 있다. 대출금리 풀려 있다면 지금 난리 났겠죠. 폭등의 폭등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9.13 대책을 던진 내용들이 시장에 먹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기지개라는 표현에서 그친다. 좀 저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지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남권 얘기 앞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고점에서 네. 많이 내려왔다가 말씀 주신 대로 9.13 대책의 어떤 효과가 조금 먹었다가 한두 달 전이죠. 한두 달 전부터 살살 피해 올랐는데 조금씩 뭐 둔화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떴음에도 상승으로 많이 바꾸지 못하고 미미하거든요. 거래량 수반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강남의 재건축의 일부 단지들에 대해서만 형성이 됐지 말씀처럼 나머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서는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하락입니다. 결론은. 기지개를 피고 둔환됐지만 하락이 반전되지 않았다. 여기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그래도 실제로 지금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폭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요. 그러게 뭐 음마라든가 저기 한보, 미도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뭐 사실은 뭐 3, 4억씩 떨어졌던 게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인데 거기가 아까 우리 한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삼성역 통개발하고 예. 굉장히 가깝기 네. 때문에 네. 특정 지역은 좀 그런 영향들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사실 지금 몇 가지 요인이 지금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겁을 줬는데 이거를 열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걱정되는 건요. 이제 신도시라든가 GTX 이런데 보상금 나가잖아요. 네. 지금만 해도 지금 1,100조에서 1,200조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유동성이 더해지면 지금 뭐 주식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럼 갈 곳은 데가. 부동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에서 하는 게 삼성역 그 통개발하고 이제 엮여지면 이것이 뭐 사실 뭐 촉진제 역할을 해서 분명히 촉발할 수 있는 이제 여건들이 가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갖고 지금 굉장히 대응을 하는데 강남이 움직이면은 뭐 우리가 이 수식으로 보면은 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에 재현 아니겠느냐는데 아직도 그런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힘들은 아직 형성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다 차단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뭐 1인 법인, 그 양도세나 어떤 이런 정부의 정책을 피하기 위한 어떤 합법적인데 편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합법적이죠. 그래서 법인화 시켜서 일가구 2주택을 좀 면하는 어떤 그 세미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데서 이게 좀 반등의 어떤 곡선과 지지 곡선을 유지한다라면 다행인데 반등의 폭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뭐 바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하자마자 이런 기사가 뜨자마자 뭐 이현우 수석 부원내 대표인가요? 바로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현미 장관도 또 며칠 전에 또 얘기하고 이거는 근데 사실 내놓을 카드가 지금 거의 다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뭐 발표했지만 활용 안 한 게 있잖아요. 사법경찰, 뭐 세무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쪼이면 사실 투자 심리가 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총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사리 강남의 반등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정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모니터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봅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 꿈틀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지금 꼭 집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그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게 3기 신도시 발표가 시장의 불확실성만 없애준 꼴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3기 신도시 하니까 집값을 잡고 또 지역 주민들 플랜카드 환영한다는 플랜카드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플랜카드가 바뀌었죠. 반대한다고. 그렇죠. 뭐 고양 일산이나 뭐 저기 남양주의 그 왕숙 지역 거기 보면 대목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뭐 눈치 빠른 시장에서 벌써 알았죠. 아 이거 서울 시내 공급이 아니구나. 서울시 외곽에다 공급하는구나. 이건 뭐 강남하고는 뭐 전혀 약발 없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시민의 환영과 집값 안정 두 개를 노렸는데 두 개 다 지금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지금 뭐 굉장히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 대책까지 다 내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 강남에나 서울에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서울의 직접적인 공급에 어떤 이 변화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시장에서의 경고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 이제 주택 입주량,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계속 하락입니다. 재건축이 기지개를 펴도 하락이고 계속 하락세를 유지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역대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 한 8번 정도 있는데 물론 그때 매매가가 오른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유지를 된다는 것은 매매가 오를 힘, 여력,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 주신 글로벌 상황과 정부의 의지와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도 지금 정부에서 안 던질 걸 던졌죠. 왜냐하면 원래는 공급 계획이 없었어요. 네. 없었다가 공급 계획이 빠진 잘못된 대책이다라고 전문가들과 뭐 반대 쪽에서 하도 하니까 네. 우여곡절 그때 고민하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네. 입장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인구 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네. 정치적 공세를 받다 보니까 그걸 던졌어요. 던지니까 또 뭐 강남만 하냐 뭐 이런 난리가 또 났어요. 네. 던져놨으니 그걸 걷어들일 수도 없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처럼. 그러니까 이건 가긴 갑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3년, 4년 뒤를 봐야겠죠.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네요. 그렇다면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권에 대한 집값에는 분명히 하방 압력을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통은 그러면은 좋아지는데 강남에는 영향. 근데 원래 목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일단 자연스럽죠. 이게 역 버블 현상인데요. 네. 강북에 있던 분이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 자족 신도시가. 네. 근데 바로 옆이야. 출퇴근하는데 5분 차이야. 그럼 이리로 넘어가죠. 강남에 사는 것보다 여기가 집이 더 좋은데 더 싸고 여유자원까지 챙겨. 그럼 이리로 넘어가. 이렇게 좀 분산 효과가 역으로 나옵니다.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있는가. 네. 사셨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강남의 가치의 어떤 브랜드의 상품화된 것에 어떤 의존적인 가치를 많이 느끼잖아요. 실제 집이 그렇게 뭐 다른 데도 다 잘 짓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민의식이나 어떤 소비자 라이프가 바뀌다 보면 제가 볼 때 5년 정도만 지나면 이 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도 생각해서 네. 지금은 당장은 3기 신도시나 역풍을 맞고 있는데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전체 시장에는 좀 안정이 되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답이세요. 네. 3년 내지 5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집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해야 네. 이게 영향이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이게 3기 신도시가 전혀 생각했던 정책적 영향력이 없고요. 일단은 강남권에 대한 지금 영향이 네.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강남권에서 가깝다는 남양주 왕숙에 지금 뭐 토지 수용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좀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4, 5년 후에 봤을 때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아파트 값에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지금 당장이에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 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던 걸 저는 계속 강조드릴게요. 네. 거래량이 좀 늘어나 준다라면 어떤 수요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유동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이제 우리가 뭐 작전 세력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부동산에 네. 교란 세력이 있다라고 저 국토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지금 1인 법인화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다시 쬐다라면 또 다시 또 투자할 길이 막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말씀 주신 뭐 한 몇 달 동안 먹혔다. 그 먹힌 것이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1인 법인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투자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정부가 모니터를 하고 있겠죠. 그걸 만약에 또 제어를 들어간다면 또 투자 길이 막혀. 문제는 뭐냐면 막기만 하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동자금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환원하거나 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맞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빼먹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교수님이 이렇게 좀 정부에도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저 홍남기 부총리한테 물어볼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네. 뭐 친한 부동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네. 진짜 뭐 현장에서 보는 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큰 얘기는 모르겠고 금 매물들은 다 소진이 됐답니다. 금매물은 그래서 소진이 됐다. 금매물이라는 건 좀 싸게 나온 건데 네. 그게 지금 한 3, 4개월 동안 다 소진이 돼서 사실적으로 꿈틀꿈틀한 거는 4월 달부터 좀 꿈틀꿈틀했다는 얘기들을 이미 4월에.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렇다면 진짜로 이 반전의 그런 어떤 매수 세력이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한 교수님과 저하고 뭐 100%, 200% 동의하는 게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을 어떤 식으로 끄는 거지. 네. 뭐 이거 여기 세운다 저기 세운다 안 속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 봤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뭐 다주택자 봤죠? 네. 아니 국토교통부에 1급 이상이 7명인데요. 다주택자가 2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요. 강남에 사세요. 그런 걸로 보면은 참 뭐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강남이 좋으십니까? 네, 지금 강남 얘기하시니까 이제 강남 재건축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이 박원순 시장이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뜻은 결국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 맞나요, 최 교수님? 그렇죠. 뭐 맞는데 사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요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제 공급적으로 막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사실 지금 뭐 2년 동안에 재건축 나온 건 네 건밖에 안 됩니다. 네. 몇백 건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공급을 뭐 더욱더 막아서 이 수요를 또 억제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하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먹힐지. 근데요, 뭐 저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남 삼성동 통개발 이런 것도 내줬으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좀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 모양새를 갖추는 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용산병원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사당역에 지금 복합황순센터 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진짜로 크게 수요와 공급을 같이 보는 그러한 조금 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박원순 시장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정부 여당의 움직임인데 한 교수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던질 거 많이 던졌고요. 네. 그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 개 네. 안 남았고 그것의 효과보다는 현재 던졌던 내용들을 얼마나 뭐 제가 아까 사법경찰과 말씀드렸지만 던졌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해하느냐만 해도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희소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재건축 관해서 정책보다는 어떤 이제 좀 이상한 어떤 패턴이죠. 막 불지펴쳤다가 지금 또 반대로 가고 이게 정치 노선에 좀 연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여당의 움직임이 정치하고 좀 깊이 관계 있을 겁니다. 네. 결론은 뭐냐? 총선을 대비해서 정책을 바꿀 것이냐? 못 네. 바꾸죠. 네. 못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죠. 계속 취하고 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건축을 용적률을 많이 줘서 빨리빨리 주면 공급이 느는 신호를 주면 조금 조정 기능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지니 내년 4월 총선전까지는 확실한 투자 뭐 이런 뭐 장밋빛보다는 이 어떤 총선의 결과도 또 네. 비추가 주목되고 이런 거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 교수님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력한 거 다 했잖아요. 대출 규제, 세금 인상 뭐 등등 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제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시장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세금 뭐 등등인데 그러면 뭐 사실 정치 일정하고 따져서는 큰 뭐 재미가 없겠죠.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뭐 총선이 좀 팩트가 됩니다. 네. 지금 재건축 연한을 갖다 40년, 30년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에서 지자체에서 마음 먹고 구조안전진단을 강화하면 10년이 가도 통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어 노선을 갖다 지금 이제 여당 쪽에 지금 지자체장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제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 공급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 어렵게 발표했는데 또 역풍 맞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말씀드리면 약간 열심히는 하는데 자가당착인 모습을 보수 언론과 교란 세력과 실제 상황들이 다 겹쳐지면서 지금 정부가 좀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이게 안정돼야 되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거는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강력하게 들어가고 주택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틀면 분양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하면 또 공급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연말 전에 아마 반등기가 있으면 제가 볼 때 가을 정도에 추석 전에 또 하나 또 뭘 전혀 생각지 못한 강력한 걸 만들어서라도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정부는. 네. 제가 볼 때는 방심하시면 안 되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꿈틀거리는 집값과 관련해서 오늘 최영호 교수 그리고 한문도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플러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